아동 물리치료입니다. 아동 물리치료는 실제로 제 나이에 맞게 아동들이 발달이 안 된 경우에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제 나이에 맞는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그런 물리치료 분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특정 질환 때문에 1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1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앉거나 기기를 못할 때 단순하게 뒤집기 정도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아동의 발달 나이를 3에서 5개월로 따지게 됩니다. 비록 13개월이 지나서 한 살이 넘었지만 3개월에서 5개월에 해당되는 발달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발달 나이를 계산해서 그 발달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신체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상 아동이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보호자를 반드시 치료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또는 학령기 아동인 경우에는 교사라든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등 여러 사람들이 다학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아동들의 신체 능력을 잘 관찰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상 발달 과정과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발달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러므로 아동에 대한 정상 발달에 관한 지식을 반드시 아동 물리치료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발달 이정표입니다. 대부분 이제 3개월쯤 되면 뒤집기를 시도할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제 팔을 딱 해서 앞을 볼 수 있게 또는 목을 가눌 수 있게 되는 나이가 3, 4, 5개월로 볼 수가 있겠고 다시 뒤집기를 시도하는 나이도 또 마찬가지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뒤집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는 이제 앉기 또는 뭐 10개월쯤에는 기기, 11개월, 15개월까지는 걷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발달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정상 운동 발달 이정표라고 합니다. 아동들 발달을 볼 때 대운동 또는 소운동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운동은 영어로 그로스 모터라고 하고 소운동은 파인 모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운동 그러면 앉기, 서기, 걷기와 같이 이제 큼직큼직한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소운동은 주로 손으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소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운동과 소운동에 대한 발달 일정표, 즉 다시 말해서 몇 개월에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몇 개월에 뭘 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아동들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달 일정표를 잘 아는 것은 아동 물리치료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들의 운동 발달 지연, Delayed Development라고 해서 DD로 약자로 많이 씁니다. 자, DD가 이렇게 발달 지연이 정상적인 부분에서도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특별한 질병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달 지연이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병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인지 병적인 것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운동 발달은 아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아동들은 3개월 만에 뒤집기를 하는 아동도 있고 어떤 아동들은 뭐 5개월, 6개월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뒤집기 하자마자 또 바로 앉기를 시도하는 아동들도 있고 등등 이런 발달 단계와 수준이 모두 다 틀리기 때문에 특정 개월 수에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두고 운동 발달 과정에 대한 거를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기능적인 운동 기술을 방해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역할과 활동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계획해야 됩니다. 특히 성인이 지역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동작들을 하는지 그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라고 볼 수 있고 또 아동의 경우에는 운동 발달이 잘 될 수 있게 놀이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치료를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모티브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관리를 잘하거나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모티브를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해서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발달 수준에 따라서 오랫동안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리치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물리치료사가 가정 관리까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이제 부모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 또는 보호자들이 항상 치료 팀에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리치료 계획에는 그 예방, 조기 발견 또는 평가, 진단, 치료 주거 및 재활까지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질환입니다. 주요 질환에는 급성 또는 만성 정형외과적 문제 또는 근육뼈대개 문제라든가 발달 지연 또는 신경계 문제까지 같이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 지연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출산 전 혹은 출산 중 혹은 출산 이후에 질병이나 외상 때문에 발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염색체 이상 또는 환경 독성물증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이게 발달 지연이 단순하게 운동 발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또는 사회적인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차원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 장애입니다. Developmental Disorder라고 영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질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령 또래의 아동들에게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발달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나이에 이루어져야 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 특히 말해서 정상치에 비해서 25%가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발달 장애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일상생활이라든가 기능적인 제한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겠지만 지적장애라든가 자폐 또는 뇌성마비와 같이 신경학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첫 번째는 자폐증입니다. 자폐증은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이 세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행동, 고정관념 등 어, 주변 또래와 어울리는 놀이기술 등이 다 정상적이지 못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라고 하는 병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감각 통합의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감각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동들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다 선별하면서 감각을 통합해서 반응하게 되는데 ADHD 아동 같은 경우는 모든 감각에 다 반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과다 행동이 나타나고 산만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통합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발달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소통이라든가 사회적 또는 행동 영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운동이라든가 감각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소통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 감각이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각 통합의 문제는 협응이라든가 균형에 관계된 문제를 다시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동 발달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 아동들에 대한 물리치료의 목적은 나이, 또래에 맞는 활동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물리치료의 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뼈대기 질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선천성, 근육성, 기운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목이 삐딱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목 한쪽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거나 또는 뭉쳐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목 옆쪽으로 비스듬하게 지나가고 있는 목 빗근이 짧아져 있거나 아니면 심하게 뭉쳐 있을 때 턱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목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이거를 선천성 근육성 목 기운목 해갖고 토티콜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일에 이렇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똑바로 누워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목을 삐딱하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리가 닿는 부분이 납작하게 변하는 쏠린 머리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기들의 머리는 대개 13개월까지 일부 부분이 뼈로 되어 있지 않고 두터운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상대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그 머리 무게를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쏠린 머리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제 애기 헬멧을 씌워서 이런 목이 기울어져 있는 애들한테 한쪽으로만 너무 머리가 닿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처치를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렇게 심각하게 머리가 이렇게 비대칭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애기 키우는 집에서는 제 짱구 베개라고 해서 동그랗게 도넛 모양으로 생긴 베개를 딱 베면서 한쪽으로 체중이 머리 모기가 지나치게 주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들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목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근육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심하게 뭉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을 늘어나게 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에 잘 반응해서 효과가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그 쏠린 머리증이 한쪽으로 대칭적이지 못한 머리가 심하게 되면 물론 이제 초기에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로 발전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부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전문가의 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휨발, 클럽풋입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애기의 발 모양이 골프채, 골프 클럽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클럽풋, 이제 휨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궁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공간이 협소해 생기는 문제 때문에 발을 이렇게 지나치게 안쪽으로 굽히고 있어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궁 내에서 태아의 위치와 아주 잘 관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출생 직후에 도수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근육이 짧아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보조기를 통해서 교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과 다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 불문해서 어린 아이에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많이 쓰는 관절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로 나이 많은 5세 이상의 성인들에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직까지 원인이 왜 생기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 애들한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요인은 그 원인은 잘 모르겠고 일단 유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는 뭐 바이러스 침투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염증이 심할 때는 통증이 아주 올라가고 많이 붓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염증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손가락이 변형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운동 치료를 해줘야지만 손가락 변형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척추 옆 구음증입니다. 이거를 스콜리오시스라고 하는데 척추는 앞뒤에서 봤을 때 일자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행히도 이렇게 옆으로 휘어 있는 경우를 척추 옆 구음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발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발생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를 특발성이라고 하고 신경 근육성은 신경이 마비되면서 근육 조절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척추 역구금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천성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척추뼈의 모양이 변형되어 있고 척추가 옆으로 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척추 역구금증은 이렇게 한쪽 등이 튀어나오거나 또는 허리가 휘거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깨가 한쪽에 내려가 있고 또 골반이 한쪽에 올라가 있는 비대칭적인 몸통의 모양이 발생이 됩니다. 대개 만곡이 척추 옆으로 휜 게 40에서 50도가량 되면 일반적으로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몸통 안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 허파와 심장이 찌그러들게 되면서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만곡 각도가 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권하기도 하는데 20도 정도의 미만 정도 되는 만곡에서는 이제 운동 치료에 잘 반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척추 보조기를 차고 오랫동안 있는 것도 만곡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척추 보조기는 일반적으로 수동적으로 만곡을 교정해서 붓도로 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교정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만곡이 더 심해지는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중간중간에 풀러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으로 교정된 그런 척추 역구금증을 다시 보조기를 차서 유지하고 이런 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척추 역구금증은 제 성장기 아동한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기 착용하는 것을 많이 권하게 되고 보조기 착용 원칙은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또는 오랫동안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한테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엉덩관절 발달 형성 이상입니다. 이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웅크리고 자세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는 이제 웅크리고 자세가 좀 불안전하거나 또는 쌍둥이라든가 뭐 다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매우 협소해지기 때문에 어, 엉덩관절이 발달을 덜 하게 되면서 이게 툭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엉덩관절 그러면 동그랗게 다리뼈가 이렇게 있고 안쪽에 폭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그랗고 폭 들어가 있는 것이 제대로 발달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잘 빠지도록 이제 뱃속에서 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우리는 엉덩관절 발달 형성 이상 또는 선천성 고관절 탈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자궁 내 위치 또는 뭐제 호르몬 변화, 체중이 증가하거나 쌍둥이 등 삼둥이 뭐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임신한 경우에 공간이 협소해지는 거 또는 출산 시 외상이라든가 출산 이후에 자세 불량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수로 교정해서 관절에 어긋난 거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림에 보는 것처럼 보조기를 착용해서 또는 석고 봉대를 해서 다리를 벌리고 있게 되면 관절이 잘 들어맞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자세가 고착화 될 때까지 이렇게 고정해주는 보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안전 뼈 형성증입니다. 말 그대로 뼈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뼈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뼈의 변형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는 골절도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뼈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다리 뼈도 기형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전반적인 발육도 지연이 되고 머리뼈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차원에서의 물리치료로 이제 자세 조절이라든가 능동 운동, 수동 운동을 할 수가 있겠고 또는 만약에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관절이 굳지 않도록 부드러운 운동을 시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 근육 질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이 마비되면서 근육 조절이 안 되는 병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동 능력이 안 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외상이라든가 유전 또는 이제 조산이라고 하는 그 40주 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좀 더 일찍 태어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일찍 태어나게 되면 충분하게 엄마 뱃속에서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체중이 좀 낮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충분 여러 가지 다른 기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열성 유전 또는 우성 유전을 따르게 되는데 물론 질환에 따라서 유전 법칙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엄마 아빠의 유전체를 이렇게 하나씩 받아서 한 쌍의 유전체를 갖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병을 발현하는 인자가 들어오게 되면 병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우성유전이라고 봅니다. 또는 열성유전 같은 경우는 두 인자 모두 병을 발현시키는 유전인체일 경우에 병이 발생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건 열성유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에 따라서 열성유전인지 또 우성유전인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고 이제 유전체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30%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서 이제 임신 초기에 영양이 결핍되거나 아니면 방사선 노출 또는 약물 복용 또는 환경 독소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이벤트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는 뇌의 발달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병변입니다. 특히 비진행성 병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진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빠지지 않는 겁니다. 만일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병이 있을 가능성이 큰 거고 뇌성마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뇌성마비는 태아기, 즉 출산 전 또는 출산 시 또는 출산 이후에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음, 태아 시절에 이제 환경 독소라든가 모체 감염 이런 경우에는 출산 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태아의 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말하는 거고 또는 출산 시에 뭐 태출이 목에 감긴다거나 태변이라고 해서 태변이 그 호흡기를 막아서 저산소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황달이 심해져서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초기 외상에서 태어난 다음에 태어날 때는 이제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뭐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뇌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또 뇌성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뇌성마비는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직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 팔다리가 오그라들거나 뻗치는 나도 알 수 없게 자기 긴장도가 올라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대부분 대뇌 운동 중추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운동 이상형은 특히 이제 느림 비틀림 운동형 또는 이제 곰지락 근육 긴장 이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뇌 안쪽에 있는 바닥핵, 바닥핵은 운동 조절을 담당해주는 신경계통입니다. 바닥핵의 기능 장애, 손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고, 조화 운동 못함형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협응이 안 되는 걸로 이제 손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뇌성마비의 증상은 이 유형에 따른 증상은 어디가 손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 형태가 모양이 또는 증상 여러 가지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 증상은 뭐 근육이 막 팔다리가 뻗치거나 오그라드는 과긴장도 또는 축 늘어지는 저긴장도 등등 여러 가지 요소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그 근육 긴장도 조절의 문제 때문에 운동 발달 지연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 불행히도 뇌성마비 아동들의 50에서 70%는 정신 지연을 동반합니다. 정신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까 이전 그림에서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위만 망가지게 되면 뭐 그런 부위에 관련된 증상만 나오겠지만 손상을 입을 때 다른 신경계 부위에서도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정신지연이라든가 인지장애 등 학습장애 등 다른 문제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성마비 아동들의 기능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병입니다. 듀시엔느형 근육퇴행 위축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듀시엔느형은 근육병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모성 유전에 의해서 엄마로부터 유전체가 근육병에 대한 인자가 아들한테 가서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 유전체 돌연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듀시에느형 근육 퇴행 위치 아동들은 3에서 5개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걷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근육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호흡 근육까지 마비되면서 이제 호흡 장애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가워 징후가 나타납니다. 이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바짝 일어날 때 그냥 바짝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근육이 퇴행됐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무릎을 받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가워 사인, 가워 징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10에서 12세까지는 휠체어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계속 약해지면서 더 이상 이제 혼자서 걷거나 거동이 어려워져서 휠체어 생활로 가게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침상 생활로 가면서 나중에는 호흡근 마비 또는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예후가 좋지 않은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척수근 위축증입니다. 스파이널 머스큘러 아트로피라고 해서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계 안에 운동신경이 모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이 심각하게 위축이 되고 약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육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요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수명이 길게 가는 경우도 있겠고 물리치료를 통해서 이제 합병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절이 굳거나 또는 호흡이 지나치게 빨리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는 이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경관 결손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게 신경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결손돼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신경체 본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원인을 잘 알 수 없지만 환경 또는 유전과 관련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심각하게 영양이 결핍되거나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 많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신경관 결손을 유발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관 결손은 척추 갈림증, 수막 탈출증, 그리고 물액증과 같이 여러 가지 상태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신경이 얼만큼 노출되었는지 또는 척수가 얼만큼 폐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심각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음 증후군은 21번 염색체의 결손으로 발생합니다. 자, 모든 염색체는 두 쌍으로, 두 개로, 이제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운 증후군에서는 21번 염색체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염색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다운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운 증후군의 그 외모적인 특성은 모든 인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굴 윤곽이 좀 평평하고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키가 작고 성장과 발달이 늦게 됩니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정신지연에서 인지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간 사이가 좀 넓어진다거나 아니면 손의 주름이 이렇게 일자로 보여지는 이런 신체적인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운 증후군은 발달 지연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발달은 다 성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에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정신 지연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정신 지연, 지적인 장애 때문에 균형이라든가 안정성 또는 협응성이 떨어지게 되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발달 장애를 보이는 정도도 또는 이제 지적인 능력을 장애를 보이는 정도도 그 유형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드라마에서 다운 증후군 그 배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다운 증후군 유형 중에서 가장 좋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물리치료의 평가 원리입니다. 우선 물리치료사는 아동이 어떤 물리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물리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동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달장애라든가 또는 발달장애의 위험성을 잘 파악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적절한 중재 계획을 만드는 것 또한 물리치료사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 과정을 통해서 임상적이고 사회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병력입니다. 병력은 주로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기록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부모 상담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어떤 치료 정보를 얻는 부분에도 중요하겠지만, 치료를 할 때에도 가정에서도 동일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시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역할과 부모 역할과 가족의 기능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또는 병과 관련된 가족력이 있는지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치료 만족도, 관심사 등 가족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단이 확정적이라고 하면 물리치료적인 평가와 검사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서 물리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통 검토입니다. 아동의 기능적인 문제가 물론 병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해당되는 병 이외에 다른 근육 뼈대개 또는 신경계, 심장호흡계, 피부계통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도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알아내기 위해서는 개통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태들, 의사소통 또는 언어, 시각과 청각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인지적인 문제, 전체적인 신체 운동의 발달, 학습, 놀이 등등 관련된 정보를 모두 취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체 특성에 대한 또 신체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는 관절 운동 범위, 약자로 ROM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근육 긴장도, 그리고 근육 긴장도 근력, 그리고 균형과 협응성, 또 자세 정렬과 같은 부분을 주로 많이 포함해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 같은 경우는 관절 운동 정도에 따라서 신체 기능과 아주 밀접한 큰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특히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받은 아동의 경우에는 긴장도가 너무 높거나 관절이 굳는 경우가 있어서 ROM, 관절 운동 범위가 많이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해서 관절 운동 범위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고 또는 근력은 기능 수준과 아주 밀접한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력 수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항중력 근육, 다리 근육 같은 경우는 몸무게를 딛고 일어서고 걸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다리 근력에 대한 거를 측정할 필요가 있겠고, 팔 근육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동작들을 팔로 수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팔 무게라든가 물체의 무게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또는 근육 긴장도 특히 중추신경계가 망가진 손상받은 경우에는 자기도 어쩔 수 없게 근육이 막 뻗치거나 오그라드는 긴장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장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기능 수준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 긴장도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평가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팔다리와 척추의 정렬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척추가 많이 휘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변형이 있게 되면 어깨 높이와 골반의 위치도 바뀌게 되고 팔다리로 뻗치는 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질환의 큰 특성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팔다리와 척추의 정렬 상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어떤 변형이 있거나 관절이 심하게 굳어 있으면 정렬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기능적인 활동이라든가 보행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신체 변형이 있는지, 관절이 굳어 있는지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하게 운동 발달과 반사 수준에 대한 거를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 운동 발달 수준, 실제 나이와 다르게 발달 지연이 있게 되면 그 지연된 그 순간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상 운동 발달 이정표와 비교를 해서 발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발달 지연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반사, 원시 반사라고 해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반사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신경계가 충분하게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이, 신생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신체 자극을 통해서 반사적으로 움직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원시 반사라고 하는데, 모든 원시 반사들은 기능적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나서 사라져야지만 됩니다. 그렇지만 신경계 손상이 있으면서 신경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없어져야 될 반사가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거나 또는 이후에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반사들은 나중에 발생해서 평생을 갖고 가게 되는데, 그런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반사들이 나타나야 될 시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동반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반사 수준에 대한 평가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사 평가를 통해서 발달 수준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 발달 평가라든가 반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아동의 운동 기능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전문 물리치료사들은 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운동 발달과 관련해서 이제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상 현장에서는 이제 베일리 투 운동 발달 척도라든가 대동작 운동 기능 측정 등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아동 물리치료사들은 이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기능적 자세와 운동성입니다. 근력이 떨어지거나 관절이 굳어 있거나 또는 근육의 긴장도가 지나치게 높게 되면 정상적인 동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라든가 또는 먹기, 옷 입기과 같이 일상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작들을 하게 될 때 정상적인 형태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삐딱하거나 좀 삐뚤어진 자세를 취하고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이제 측정해서 이제 어느 동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성숙하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동작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기능적 자세와 운동성입니다. 바로 놓은 자세에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또는 엎드려 눕기, 뒤집기라든가 앉기, 또는 배밀이, 또는 내발기기, 서기, 걷기 등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밀고 웃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능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고, 또는 이렇게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기능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이고 인지적이고 사회적, 감정적인 또는 소통의 능력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준화된 도구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기능 평가라든가 유아운동 수행력 검사 등등 다양한 평가 도구를 통해서 임상 현장에서는 아동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물리치료사들은 이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리치료 중재 원리입니다. 아동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일상적인 문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동 물리치료의 중재 원리, 특히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중재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기능적인 장점을 최대화시키는 것 또한 중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들의 상태가 다양하고 또 필요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치료의 방법은 아동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리치료 방법은 신장 운동,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특히 근육이 짧아져 있거나 관절이 굳어 있거나 또는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경직 또는 스파스티시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근육의 움직임을 많이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늘리고 연장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석고붕대를 해서 근육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많이 심한 경우에는 또 수술을 통해서 근육을 연장시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장 운동과 관절 운동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 운동입니다. 자, 관절이 가용한 범위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범위에서 움직여 주는 거를 관절 운동 범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 중에 하나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 또는 근력입니다. 근력 운동은 자꾸 근육에 힘을 주면서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아동들이 그 어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놀이를 이용해서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전문적인 신경생리학적 접근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신경계와 관련해서 신경계 성숙 이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100% 들어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 개념들이 많이 개발되어졌습니다. 개념을 바탕으로 치료 테크닉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 적용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기능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경 발달 치료, 뉴로 데벨로프먼탈 트리트먼트에서 이 NDT로 약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능동적인 자세 조절과 운동 패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잘 핸들링하는 기법을 ND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NDT의 모토는 비정상적인 자세를 억제하고, 또는 비정상적인 동작을 억제하고, 좋은 또는 정상적인 운동 반응을 촉진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능적인 활동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핸들링을 통해서 근육 긴장도를 조절하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치료하고 있는 것이 NDT라고 볼 수 있습니다. NDT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핵심 부위 조절입니다. 특히 몸통과 같이 중심부를 잘 조절하고, 그런 다음에는 어깨나 골반 같이 몸쪽 부위, 그리고 팔다리, 먼 쪽 부위까지 해서 이런 핵심 부위를 잘 조절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핸들을 해주면 기능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고,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정렬 상태를 좋게 만들고 또는 움직임을 촉진시킨 것 더불어서 근육 긴장도를 잘 조절해서 운동에 또는 활동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억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핵심 부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이타 치료입니다. 보이타 치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특정 유발점을 자극해서 특정 방향으로 자극해서 반사적인 움직임을 유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개의 운동 유발점을 보이타가 정립을 했고, 이 유발점에 대해서 6개의 기본 작업 방향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운동 유발점의 기본 작업 방향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것들을 보이타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각 통합 치료입니다. 특별하게 감각 통합에 문제가 있는, 감각 통합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 환자분들은 감각 통합에 상당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에 들어가서 뭐 소리 자극이라든가 빛 자극 또는 운동 자극, 뭐 향기, 냄새 자극 등등 다양한 것들을 다 충족하고 난 다음에 놀이를 하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뇌파가 진정되는 등 여러 가지 감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치료를 우리는 감각 통합 치료라고 하고 이런 치료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제 신체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배우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활동 중심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 중심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동한테 정말 필요한 활동들을 정해놓고 기능적인 거를 직접 훈련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적인 움직임 과제를 지정해놓고 이거를 반복 연습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활동 위주로 치료하는 거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놀이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특별한 모티브를 주는 거 없이도 아동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놀이에 또는 기능적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활동 중심 접근법 또는 과제 지향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마 치료입니다. 자, 물론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모든 아동들이 승마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동물을 이용한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성마비 아동들은 그 긴장도가 지나치게 높고 다리가 많이 뻗치기 때문에 무릎 발을 이렇게 구부려서 벌리고 앉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마, 말에 앉기 위해서는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되고 또는 몸통을 이렇게 서해서 계속 몸에 힘주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말을 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마 치료가 한때 굉장히 인기를 많았습니다. 물론 말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비싼 치료로 인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 같이 동물 또는 이제 반려동물을 이용한 치료들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 훈련입니다. 이제 트레드밀 또는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걷는 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걷기 훈련을 할 수가 있겠고 또는 이렇게 보행기를 사용해서 걷는 것도 이제 물리치료실 안에서 아동들한테 할 수 있는 훈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호자 교육과 의사소통 전략입니다. 아동 치료에 있어서 보호자, 특히 부모 교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동들이 물리치료실에 이렇게 하루 종일 또는 자주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물리치료실에서와 같이 유사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유아 어린 아동들의 기본적인 관리와 운동 기술 또는 가정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부모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제 낯가림이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와 친해지고 유대관계를 잘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고 전체적인 물리치료 계획을 부모와 함께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아동들 또는 장애 아동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과 정책에 대한 것도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아동 물리치료는 물론 물리치료사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가족 중심으로 또는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놀이의 관점으로 전반적인 물리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들이 뭐 또 다른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변형이 심하거나 관절이 많이 굳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형외과적인 문제를 같이 동반할 수도 있겠고 또는 신경 근육적인 질환에서도 그런 환자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경계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NDT 그리고 보이타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신경 생리학적인 접근법들은 대부분 이제 같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사점도 있고 또는 뭐 차이나는 점도 있으니까 잘 유의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활동 중심의 치료가 어느 정도 치료에 효과적인 증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승마 치료라든가 보행, 훈련과 같이 능동적인 접근법들이 최근에는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치료의 그 성공과 실패는 부모 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리치료사
반드시 부모가 물리치료사만큼 가정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